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5세 되는 여자입니다. 저는 40대 때 이혼을 했어요. 당시 남편은 노름에 미쳐서 불법 하우스 도박을 하러 다녔고 집에 없는 날이 집에 있는 날보다 많았어요. 도박이 잘 되면 어쩌다 집에 돈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 집에 들어오지 않은 채 거짓골을 하고 그런 판을 전전했죠. 제가 모든 것을 볼 수 없어 잘은 몰라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산다고 해도 저는 믿을 것 같았어요. 어쨌든 남편을 뜯어말리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남편이 도박을 그만둔 것은 몇 년이 흐른 뒤였어요. 그동안 집안 경제는 황폐해졌고 저는 남편과 남보다는 못한 사이가 되었어요. 남편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건실하게 일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동안도 제가 일을 해서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죠. 그래서 언제 또 놀이에 빠져 빚을 가져다 줄지 모를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면서 큰딸은 자기 아빠를 따라가고 둘째인 아들은 제가 키우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 나니 후련했지만 막상 혼자가 되니 이 세상에 아들과 저 이렇게 둘만 남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아들은 굉장히 끈끈한 사이가 되었어요. 아들도 저한테 정말 잘했어요.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아들은 정말로 효자였어요. 한 번은 제가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 신장병을 얻은 적이 있었어요. 당시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신장의 상태가 안 좋아져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지면 심하게는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은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신장 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았더라고요. 제가 아들이 가져온 이식 적합성 결과를 보고 펄쩍 뛰며 안 된다고 하자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신장 하나 없다고 큰일 안 나요. 저는 젊잖아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중요하지 제 신장 하나 없어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 걸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들에게 고맙고 미안해서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다행히 저는 꾸준한 치료와 운동으로 건강을 회복해서 아들에게 신장 이식을 받을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신장을 저에게 내어주려고 한 아들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밖에도 아들은 성인이 되어 돈을 벌고 나서부터 1년에 한 번씩은 꼭 저와 함께 국내 여행이나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에 드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닌 금액인데 젊은 시절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아껴서 저를 위해 쓰는 것이었지요. 남들에게 자랑하면 주책이라고 하겠지만 저희 아들은 정말로 착하고 저를 끔찍하게 생각해주는 효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에 대한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요즘 아가씨들은 효자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너무 효자이다 보니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자가 없으면 어쩌지 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기 적당한 나이가 되었을 때 아들은 결혼하기로 한 아가씨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아가씨를 만난 자리에서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휴, 만나서 반가워요. 내 아들이랑 결혼까지 생각한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사실 좀 많이 효자거든요. 그래도 내가 항상 아내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가르칠게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말아요. 정말 환영해요.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도 저희 친정집에서는 효녀로 통하는 걸요. 예비 신랑이 어머님을 위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저도 잘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될 아가씨 또한 본인 친정집에서 효녀로 통한다고 하니 정말 다행한 일이었어요. 아들이 저를 챙기는 모습을 보아도 그것을 많이 불편해하지 않아준다면 참 고맙겠구나 싶었죠.
들어보니 며느리는 동생만 3명이 있는 장녀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챙기느라 손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였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장녀라서 그런지 속도 깊고 진짜 착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항상 저를 챙겼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준비한 건데요. 저한테는 시부모님이 어머니만 계시니까 옷이랑 예단도 좀 좋은 것으로 했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분명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성의껏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에게 꼭 예단을 받고 싶은 것은 아니었지만 며느리가 혼자 있는 저를 생각해서 좀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고르자고 했다고 나중에 아들이 말해줬어요. 혼자 계시면 괜히 외로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들 만큼 멋진 옷을 해드리자면서 말이에요. 저는 물건보다도 거기에 담긴 마음이 더 고마웠어요. 이렇게 저에게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며느리라면 아들에게도 그러겠구나 싶어서 둘이 결혼하는 것이 더욱 기쁘게 생각이 되었어요. 착한 며느리 덕분에 저는 아들네의 집 근처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싶어서 그냥 멀리 떨어져 살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혼자 계신 시어머니가 아들이랑 가까이 사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동의를 해주어서 예전처럼 아들과 가까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저에게 있는 가족은 이제 아들뿐이니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끝난 후에 우리는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얼굴을 보며 지내게 되었어요. 자주 집에 와서 저에게 밥을 차려달라며 애교도 부리는 며느리가 귀엽기도 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저 어머니랑 같이 밥 먹으러 왔어요. 오면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사과도 사왔고요. 어머니, 저 오늘 갈비탕 먹고 싶은데 갈비탕 끓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맛있는 것을 해달라고 조르기도 하는 며느리와 지내는 것이 즐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3번이던 것이 2주에 2-3번이 되고 또 일주일에 2-3번이 되더니 나중에는 매일같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찾아올 때마다 식사를 차려달라고 하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찾아오니 어떤 날은 몸이 힘들어서 너무 귀찮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초인종을 누르면 반가울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한숨이 푹 나오기도 했어요. 물론 남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저도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은 날도 있는데 며느리는 이제 연락도 없이 그냥 밀고 들어오다시피 했어요.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자신의 집처럼요.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연락도 안 하고 연을 끊다시피 하는 며느리들도 있는데 이렇게 저를 가깝게 생각하는 며느리이니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자고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하지만 그 다짐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아무 때고 저희 집에 오는 것도 모자라 얼마 후부터는 본인의 동생들까지도 저희 집에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제 동생들이에요. 상견례 때 보셨지요? 멀지 않은 곳에 살다 보니 오라고 불렀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그렇게 맛있잖아요. 제가 다 자랑했거든요. 오늘도 맛있는 밥 해주실 거죠? 며느리 혼자 올 때야 어차피 식사하는 거 좀 더 신경 써서 차리고 밥이랑 국을 하나 더 떠둔다는 생각하려고 했지만 3명이 오니 식사를 차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동생들까지 데리고 온 마당에 식사를 차려주지 않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국도 끓이고 반찬이 부족해서 반찬도 새로 해서 식사를 차렸어요. 며느리와 동생들은 거실에서 수다를 떨며 놀다가 밥이 다 되자 식탁으로 우르르 왔어요. 어머, 정말 맛있겠다. 어머니, 오늘 반찬은 고등어네요. 그건 시래기국이에요? 저 시래기 진짜 좋아하는데. 얘들아, 얼른 앉아봐. 어머니 요리 진짜 잘하신다. 완전 맛있을 거야. 와,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와, 언니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완전 고소해. 어머님 진짜 맛있어요. 며느리와 며느리 동생들은 맛있다면서 식사를 했어요.
맛있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한데 다 먹고 나서 더 있다 갈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과도 없이 계속 앉아있으라고 하기도 좀 그래서 과일도 깎아다 주고 커피도 타주었죠. 며느리와 동생들은 또 맛있다며 받아 먹었어요. 시간이 흘러 3명이 돌아가고 난 뒤 보니 설거지는 산처럼 쌓이고 바로 전날 장을 봐왔는데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좀 허망했지만 그래도 며느리와 동생들 얼굴 봤다고 생각하고 청소를 다 해뒀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며느리는 또 동생들을 우르르 데리고 놀러 왔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또 당연하게 식사를 하러 왔다는 듯이 말을 하기에 저는 망설이다가 동생들까지 있는데 며느리에게 괜한 소리를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밥을 차려줬어요. 또 여러 명의 밥을 차리려니 힘들었지만 빨리 먹이고 보내자는 생각이 들어서 밥상을 차렸죠.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며느리와 며느리의 동생들이 반찬 투정을 하며 맛이 없네 있네 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밥은 2그릇씩 먹고 제가 깎아준 과일까지 먹으면서 수다까지 떨었네요. 그러다가 또 갈 때가 되자 일어나서 가려고 하기에 오늘은 좀 괘씸한 생각이 들어 이번에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나갈 기색을 보이는 며느리에게 말을 했어요. 예, 혹시 설거지 좀 도와줄 수 있니? 오늘 설거지가 많이 쌓였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바로 약속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설거지 도와드리고 가야 하는데.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이렇게 며느리와 동생들은 또 손 한 번 까딱 안 하고 식사를 하고 간식까지 먹고 갔어요. 저는 또 남은 것들을 치우려니 너무 힘이 들었죠. 이건 완전히 시집살이가 아닌 며느리살이를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면서도 설거지 한 번을 잘 안 했어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치우고 갔는데 그마저도 너무 드물어서 고맙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아들이 본인 집으로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가보니 배달 음식이기는 했지만 저녁을 함께 먹으려고 했다면서 저녁밥을 차려뒀어요. 어쨌든 간만에 차리는 밥이 아닌 차려진 밥을 먹는 거라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며느리가 뒷정리를 하는데 아들을 쿡쿡 찌르면서 치우라고 하더라고요. 나 혼자 다 치우라는 거야? 당신이 해. 그리고 이따가 과일도 좀 깎아와. 며느리도 뒷정리를 하기는 했고 아들이 함께 정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저는 매번 며느리에게 밥 차려주고 혼자 치우기 바쁘다 보니 포장용기조차 치우는 것도 귀찮다는 듯한 며느리의 태도가 예뻐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이런 마음을 입 밖으로 내면 정말로 시집살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뒷정리를 도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저에게 며느리살이를 시키기 때문에 불만이 생긴 것이니까요. 정리를 다 하고 앉아서 과일을 먹는데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당신 매일 엄마랑 같이 밥 먹지 않아? 우리 엄마 친구 생긴 것 같아서 좋으시겠네. 그래도 어떻게 매일 가는 거야? 귀찮지 않아? 혹시 제가 힘들까 조금은 걱정이 되었는지 제 눈치를 살짝 보면서 아들이 며느리에게 돌려서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귀찮기는 매일 인사드리고 그러는 게 효도하는 거지. 당신이랑은 주말에 점심 식사하니까 당신 회사 가고 없을 때 어머니랑 점심밥 먹으면 좋지. 저는 착한 아들이 너무 걱정할까 봐 결국 입을 꾹 다물었어요. 며느리는 말로는 저를 위해 효도라는 명목으로 오는 거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정말 반갑지가 않았어요. 그 뒤로도 2-3명이 올 때마다 매번 밥 차려주고 과일 깎아주고 치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올 때마다 냉장고를 싹 다 털어가니 저에게 준 용돈을 다 털어가려고 일부러 오는 것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와 며느리 동생들이 돌아가고 난 후 뒷정리를 하다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거실에 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런 짓을 한 지
2년이 다 된 것이었어요. 마치 며느리 밥 차려주는 노비가 된 듯한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는 그냥 제가 해주는 것을 고마움이나 미안함 없이 당연하게 받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게다가 청소를 하다가 무릎까지 아프니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었죠. 저는 그동안 며느리와 아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말을 아껴왔지만 드디어 결심을 하고 며느리에게 제 생각을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전히 당연한 듯이 저희 집에 밥 먹으러 찾아온 며느리를 앉혀놓고 말했죠. 예, 이제 내가 하는 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줄 수 있니? 사실 네가 우리 집에 매일 찾아와서 점심을 먹고 있잖니. 어떤 때는 동생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점심 먹고 나면 과일 같은 것도 꼭 챙겨 먹고. 그런데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힘들어서 그런가 밥 차려주고 치우는 일이 좀 힘들기는 해. 그래서 미안하지만 너무 자주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 말 이해가 되니? 너무 속상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아무리 좋게 돌려 말한다고 해도 오지 말라는 말이 좋게 들릴 리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조용해지더니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어머니가 혼자 지내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매일같이 오는 건데 정말 너무하세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제가 붙잡을 새도 없이요. 제 몸이 너무 힘들어서 최대한 조심히 말을 꺼낸 것인데 괜히 말을 꺼냈나 싶었어요. 걱정이 되어서 저녁 때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 아들 말로는 며느리가 아들에게 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했어요. 저한테 오더니 엄마가 자기를 내쳤다면서 잘해드리려고 애쓴 것뿐인데 정말 너무하신다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제가 달래놓기는 했는데 저도 정말 곤란하네요, 참. 그때부터 며느리랑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이때다 싶었던 건지 아니면 영악한 것인지 제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 아예 저희 집에 발길을 뚝 끊어버리는 것이었어요. 1년에 몇 번 없는 명절이나 제 생일 때에도 오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얼굴을 보지 않고 산 동안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들었고 또 결국 출산 소식까지 들었어요. 쌍둥이 손녀들이라고 들었는데 손녀들 얼굴을 본 것은 출산 이후 서너 번뿐이었어요. 처음 출산 후에 제가 선물을 양손에 가득 들고 산후조리원으로 갔어요. 찾아간 덕에 쌍둥이 손녀들을 볼 수 있었고 정말 기뻤지만 며느리에게는 박대를 당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저는 반갑지 않으신 것 같더니 손녀딸들은 그래도 보고 싶으신가 봐요? 근데 저더러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 손녀딸들도 자주 갈 수가 없겠어요. 깊어진 골을 좀 풀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 이후 손녀딸들의 베개잔치와 돌잔치 때 보고 아들에게 연락해 한두 번 따로 본 것이 전부였어요. 제가 손녀딸들을 자주 보지 못해 마음 아파하자 아들도 중간에서 상당히 난처했는지 저에게 왜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했냐며 되려 저한테 훈계를 했어요. 엄마, 그러게 왜 며느리한테 오지 말라는 둥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원래 착한 사람들이 상처받으면 더 독해지는 거예요. 그냥 밥 좀 차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 들어보니 그냥 그것뿐이던데. 어쨌든 제가 잘 타일러 볼 테니 일단 기다려주세요. 결혼을 하고 나면 아내 편을 드는 것이 맞지만 제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저를 나무라는 아들에게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며느리가 저를 완전히 피하고 아들마저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는 사이 효자였던 아들도 점점 저를 피하게 되었어요. 연락조차 잘 하지 않는 아들은 불효자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어요. 항상 끈끈한 모자 사이였는데 아들이 저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으니 너무 서운했어요. 며느리에게 아들을 빼앗겨서 서운한 게 아니라 원래 착했던 아들이 다르게 변해가니까
그게 너무 서운한 것이었어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어서 저는 종종 친정언니랑 친정동생에게 제 사정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언니와 동생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며느리가 정말 너무하다며 화를 냈어요. 또 제 아들이 며느리에게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근심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저도 속상했지만 당장은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밀어낸 꼴이 되었으니 며느리가 저에게 서운하다고 하면서 피해도 할 말이 없었죠. 하지만 결국 가족 간의 문제도 칼로 물베기였는지 2년 동안 제 얼굴을 보지도 않던 며느리가 어느 날 2년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손녀딸들까지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 얼굴을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어요.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아무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생각해서 상처가 더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 손녀딸들 데리고 예전처럼 자주 찾아뵐게요. 2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저를 만나는 게 괜찮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아들내외와 등을 돌리고 사는 것도 마음이 불편했고 귀여운 손녀딸들을 마음껏 보지 못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제가 며느리와 손녀딸을 환영하자 그 이후 며느리는 전처럼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예전과 같이 점점 더 자주 찾아오더니 아예 매일같이 손녀딸들을 저에게 맡기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손녀들을 돌보는 것은 밥 차리는 일보다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또 그런 것을 입 밖에 내었다가는 귀여운 손녀딸들을 보지 못하게 될까봐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변이 생겼어요. 완전히 전처럼 친해진 며느리가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쌍둥이 중 둘째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서요. 너무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거든요. 앞으로 2년은 더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어요. 애들 아빠가 가져오는 월급으로는 병원비 충당이 다 안 되어서 요새 애 아빠는 밤마다 대리운전까지 뛰고 있어요. 저도 요즘 아르바이트해서 보태는데 돈이 계속 부족해서 둘째 치료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남편도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어미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예쁜 손녀딸이 아픈 것도 가슴이 아프고 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줄은 몰라서 당장 돈을 마련해 주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아들네 사정을 볼 때 사실 그냥 주는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들네가 이렇게 힘든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바로 제가 거주하던 30평대 집을 팔고 18평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집을 주려 얻은 돈을 아들네에게 주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 혼자 버티느라 힘들었었는데 엄마가 도와주셔서 살았어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 애 치료 잘할게요. 며느리와 아들은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함께 울면서 두 사람을 안아주었어요. 고생했다고 이제 괜찮을 거라며 위로를 했죠.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다시 돈독해졌다고 느꼈어요. 저는 재산이 줄었지만 아들네를 돕고 다시 가까워졌으니 그 정도 줄어든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와 아들은 이후로도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돈 요구는 여기서 끝일 줄 알았는데 몇 년에 걸쳐 계속되었죠. 어머니, 저희 첫째가 발레에 재능이 있대요. 그리고 첫째도 발레를 정말 하고 싶어 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투자해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레슨비며 의상비며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저희 둘이서 다 충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어머니께서 조금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첫째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 꼭 좀 부탁드려요. 어머니, 아이들이 방학 때 영어 연수를 다녀오려고 해요. 둘째가 건강해진 후에 꼭 한번 가고 싶다고 해서.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꼭 보내주고 싶은데 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제 입장에서는 꼭 도와야 할 너무 타당한 요구이다 보니 돈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었어요. 18평짜리 집이 12평이 되고 또 더 줄어서 1.5평이 되었어요. 그러다 저는 원룸에서 살게 되었어요. 아들네의 돈 요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집을 팔다 보니 33평짜리 아파트가 원룸이 되어 있었죠. 그래도 아들네와 손녀딸들이 잘 살고 저를 챙겨준다면 괜찮다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최악의 상황이 오고 말았어요. 제가 원룸에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후 저는 암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몇 년간 아들네의 요구에 응하느라 깜빡하고 있었던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서 길어도 1년이라는 시험부 선고를 받았어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충격이 컸어요. 일단 암 치료를 받기 위해 보험 비용과 가진 돈을 다 세어보았지만 그래도 부족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원룸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죠. 저는 방법이 없어서 바로 아들레를 찾아갔어요. 볼품없어 보이더라도 아들레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레를 만나 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부탁했어요. 내가 암이란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 앞으로 1년 남짓밖에 못 살 가능성이 높대. 그래도 치료를 하고 싶은데 수술비랑 치료비를 내려면 지금 사는 집을 처분해야 가능하겠더라. 너희에게 준 돈이 많아서 이제 돈이 없거든. 그래서 부탁인데 너희도 사는 것이 바쁘니 수술비랑 치료비까지는 보태주지 못하더라도 혹시 내가 이 집에서 살게 해줄 수는 있니? 같이 좀 살게 해주면 내 집을 처분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해.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는 벼랑간 인상을 팍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와서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좋다고 주실 때는 언제고 사람 뒤통수를 이렇게 치세요? 결혼 초에도 그러시더니 또 이러시네. 결혼 초에도 어머님은 분명히 제가 어머님 집에 오는 게 좋다고 하셨죠? 근데 나중에는 싫다고 하셨잖아요. 왜 사람이 앞뒤가 다른 건데요? 암 치료는 어쨌든 보험 탓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밑도 끝도 없이 저희 때문에 돈 없다고 말씀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시한부라고 하는데도 돈 이야기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며느리에게 섭섭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한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돈은 제가 주고 싶어서 준 것이 맞고 이제 와서 아쉬운 듯이 앞뒤가 다르게 말한 것도 맞잖아요.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아들마저 며느리의 말이 다 맞는다면서 엄마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 몰랐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말이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암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던 아들은 당장 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며느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제가 아픈 것도 나 몰라라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냐고 하니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그간 며느리에게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는 몰라도 아들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죠. 저는 며느리에게 쫓겨서 아들네 집을 나섰어요. 아들도 그런 며느리를 말리지 않더군요.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어요. 목숨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들마저도 저를 외면하니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심지어 며느리는 저를 내쫓으면서 현관에서 아들이 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저한테 말했어요.
당신 병수발은 저승 가서 저승사자한테나 해달라고 해. 나한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재수 온 붙으면 책임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한참 멍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태도를 보고 나니 며느리의 그 말이 생각만큼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며느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그래도 며느리를 대우해주면서 며느리가 저를 아무리 못살게 굴어도 제가 못되게 굴면 안 된다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저에게 말만 번드르르하게 했을 뿐이지 속마음으로는 저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일이 틀어지자 쉽게 돌아섰고 이후에는 제가 가진 재산을 다 빨아먹더니 이제 단물이 없자 저를 버리려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지자 저승에 가라는 심한 말조차 서슴없이 하는 것이었죠. 그동안 그래도 며느리라고 제가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사실 그 정체는 드러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와서야 그 모습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 것이 스스로 멍청하게 생각이 될 뿐이었어요. 저는 터덜터덜 걸어서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얼마 안 되는 재산과 원룸, 암이라는 병뿐이었어요. 아들마저 저 악마 같은 며느리에게 넘어갔으니 저는 정말로 혈혈단신이 되고 말았어요. 방에 들어와 바닥에 털썩 앉았는데 제 삶이 참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남은 것 하나 없이 죽는 날만 기다리게 된 것이었죠. 정말 슬퍼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슬퍼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치료를 계속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남은 돈으로 호스피스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갈까 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다 계산을 해봐도 돈이 부족했어요. 돈이 바닥나기 전에 세상을 뜨면 모를까. 혹시 그 안에도 살아있다면 몸도 아프고 돈도 없을 테니 지금보다 더 처절한 삶을 살 것 같았어요. 저는 일단은 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좋은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원룸에 살면서 암 치료를 시작했죠. 그런데 항암 치료와 약은 너무나 독했어요. 나이가 든 몸으로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어를 하게 되었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식당 일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약을 먹고 아플 때는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저를 써줄 곳은 없었어요. 국어는 싸구려 물건들을 들고 다니며 가게에 들어가서 사달라고 하는 식으로 했어요. 플라스틱 바구니에 수세미며 껌 같은 것을 담고 가서 인정에 호소하는 것이었죠. 돈을 달라고 하면 내쫓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저는 쌀을 달라고 사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딱해 보이는지 쌀을 내어주는 가게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쌀 국어를 하던 도중 어느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게에서 생각지도 못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며느리의 친정 엄마인 안사돈이었어요. 저는 안사돈을 우연히 만나게 될 줄은 몰라서 많이 부끄러웠지만 안사돈은 저를 알아보자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펄쩍 뛰었어요. 아이 사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아휴, 꼴은 이게 다 뭐고 지금 보니 왜 이렇게 살이 빠지신 거예요? 안색은 왜 이렇게 안 좋고요? 식사는 하신 거예요? 일단 여기 좀 앉아보세요. 안사돈은 저를 끌어서 자기 테이블에 앉혔어요. 안사돈은 제 사정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계실 줄은 몰랐다면서 사정을 이야기해보라며 저를 재촉했어요. 사실 안사돈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내외가 결혼한 후 초반에는 둘 다 꽤나 잘 지냈어요. 종종 연락도 하면서요. 하지만 며느리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안사돈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죠. 제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하기에 망설여져서 그런 것이 컸어요. 제가 주저하다가 제 사정을 이야기하자
안사돈은 깜짝 놀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랜만에 아는 사람을 만나 사정 이야기를 하니 저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안사돈은 마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을 했어요. 설마 베키가 놓아둔 덫에 걸리신 거예요? 베키는 저희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안사돈이 그렇게 말을 하자 저도 모르게 그동안 며느리와 있었던 몇 년간의 일들도 싹 다 이야기했어요. 어차피 곧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속에 있던 이야기라도 다 해야 속이 뻥 뚫릴 것 같았거든요. 제가 모두 이야기를 하고 나자 안사돈은 입을 틀어막으며 말했어요. 그 나쁜 년 기어코 사다를 냈구나, 이 악마 같은 것. 저는 안사돈의 그런 반응이 의아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인데 이렇게까지 제 편을 들어주다니. 안사돈은 제 표정을 보더니 바로 저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놀라셨죠? 실은 베키는 제 친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베키에게 많이 당했어요. 안사돈의 그 말을 시작으로 저는 며느리의 가면 속 숨겨진 얼굴과 며느리 집안의 과거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안사돈도 이혼을 했는데 그 후 며느리의 친정아버지랑 재혼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들과 결혼을 하기 전에 안사돈이 재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해서 숨겼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며느리 말로는 괜히 재혼한 사실을 알리면 무시당한다고 했다는 것이었죠. 안사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의붓딸이 하는 말이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아들도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며느리의 생모는 막내인 넷째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사돈이 재혼을 한 후 4명의 남매를 다 업어서 키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클수록 점점 영악해져서 통제가 안 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아휴, 그 영악한 것은 본인이 필요할 때는 박쥐처럼 딱 붙어서 간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하다가 필요 없어지면 다른 남매들을 꼬드겨서 저를 가차없이 버렸어요. 청 그랬을 때는 나무라기도 했고 버림받았을 때는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반복이 되니 베키 그 아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어서 저도 억울해서 증거를 모았다니까요. 베키가 한 말과 행동들을 녹음하고 녹화해서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베키가 저한테 난폭한 모습을 보이고 돈을 뜯어가고 나가 없어지라고 하기도 하는 걸 남편이 알게 됐지요. 그래서 남편도 본인 자식들이 어떤 성향을 타고난 것인지를 알게 된 거죠. 박가사돈은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안사돈에게 남겼다고 했어요. 문제가 있는 자식들이 아니라 안사돈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면서 자식들에게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했어요. 엄마가 죽기 전까지 잘하는 사람에게만 남은 재산을 나눠준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며느리와 며느리 동생들이 거짓 효도를 하면서 안사돈에게 알랑방귀를 뀌고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들이 아무리 아부를 떨어도 곱게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설마 했는데 이것들이 좀 변했나 싶었는데 이럴 줄 알았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돈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저도 정말 화가 나네요. 이것들 아주 싹을 다 뽑아버려야지 정신을 차리지. 안사돈은 이렇게 된 이상 재산을 애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다 쓰고 죽어버려야겠다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치료비랑 수술비, 간병비 모두 다 본인이 내준다면서 당장 수술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도 수술 받으면 살 확률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당장 수술 받아요. 그것들한테 피 빨리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도 그것들 보기 싫어서 복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큰 돈이라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안사돈은 한사코 치료비를 대주겠다고 했어요. 안사돈은 그렇게 저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어요. 안사돈 덕에 저는 수술을 하고 제대로 된 항암 치료를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인 것은 수술이 잘 되었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그런지 하루가 다르게 몸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안사돈이 제공해준 집에서 편하게 살게 되었어요. 작은 원룸이 아니라 넓고 설비가 잘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제가 거듭 고마움을 표하자 안사돈이 말했어요. 어차피 그 돈은 나 혼자 다 못 써요. 사돈 아픈 거 치료해주고 도와주면 하늘에 있는 양반도 잘했다고 할 거예요. 애들한테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제가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와 아들은 저에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한 것 같았죠. 저는 악마 같은 며느리에게 숨길 필요가 없는 사실이어서 안사돈이 치료비를 대줬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너처럼 너 자신만 아는 애는 처음 봤다. 그리고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너희가 그렇게 사는 이상 안사돈과 나한테서는 유산 한 푼도 받지 못할 거야. 안사돈과 나는 가지고 있는 돈 다 쓰면서 편하게 살다 가기로 했어. 너처럼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만 할 줄 아는 악마 같은 애한테는 돈 한 푼 나눠주지 않을 거라고. 그 말을 들은 며느리와 그 형제들은 안사돈에게 연락을 해서 안사돈과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이런 게 어딨어요. 뭔지 몰라도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죄송해요. 이렇게 빌게요. 그리고 어머니 죄송해요. 이전에는 제가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돈은 좀 나눠주셔야죠. 하지만 안사돈과 저는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어요. 얼마 못 가 며느리와 아들은 또 돈이 부족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둘을 거들떠보지 않았죠. 아들과 멀어진 것은 가슴이 아픈 일이었지만 아들은 이전에 알던 제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들도 결국 저에게 연락을 해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제가 아들을 도와줄 생각은 더 이상 없었어요. 저는 요즘 암 치료를 끝내고 매일 평안하고 쾌적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고 며느리여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과는 가족으로 지낼 수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앞으로는 저를 살려준 안사돈과 서로 챙기면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